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경남도민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저는 9대 이어서 10대 도의원을 하고 있는 정의당 소속 경남도의원 여영국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의원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최근 일명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도지사가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네.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쉽고 좀 의외의 결과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어떤 이런 무죄를 받고 하면 축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경남 도민들이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뭐 진주 어려운 폐업이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다, 이런 건에서 홍준표 지사와 도민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번 기회에 홍준표 지사가 유죄를 받고 좀 경남을 떠나줬으면 좋겠다 하는 솔직한 바람들이 좀 있었는데, 무죄를 받으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좀 심정들을 많이 밝혔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와 홍준표 지사 어떤 사건이었나요? 2011년도에 어제 저희들은 검찰 수사 기록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2011년도에 홍준표 지사가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 당 대표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남기업 회장이었던 고 성완종으로부터 1억을 수수한 혐의로 이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시작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대선 자금 스캔들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고 성완종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살을 하면서 육성 녹음을 남기고, 그리고 자기가 돈 준 사람들 8명인가 10명인가 명단을 남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거기에 홍준표 1억,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근데 1심에서는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지금 선고받았었는데, 네네. 항소심에서는 무죄라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좀 뭘까요? 우선 저희들이 이제 판결문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판결문에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육성 녹음, 그 다음에 메모, 그 다음에 돈 전달자인 윤석모 씨의 진술 등등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사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유죄로 완전 확정짓기에는 돈을 전달한 과정이나, 예를 들면 국회 가서 이 차를 타고 가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 현장 검증이 있었거든요, 법원에서. 이때 윤석모 씨의 진술이 약간 좀 헷갈렸던 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함께 타고 갔다는 그 부인의 진술과 또 좀 맞지 않는 이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1심에서는 예를 들면 고 성완종하고 홍준표 지사하고 이래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진술을 2심에서는 그런 게 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좀 번복하는 듯한 이런 게 한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보지 않았던 거고, 2심에서는 이걸 좀 크게 봤던 거죠. 그래서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심은 무죄가 선고된 걸로 저희 판결문 쭉 읽어보면 그렇게 좀 취지가 이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완구 전 총리가 2심에서 조금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홍준표 지사 판결과는 조금 관련된 게 좀 있을까요? 똑같은 재판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이제 똑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 이제 똑같은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 때 유사한 사건의 대법 판례 이런 걸 많이 좀 참고를 하고 인용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소를 유지할 만한 증거가 명확치 않으면 이걸 유죄로 좀 보기 어렵다는 이런 취지의 대법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앞에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서 홍준표 지사도 똑같은 재판부가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무죄 선고를 했다 보여지는데 그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는 좀 다른 것은 이완구 총리는 고 성완종 회장의 그 메모만 있고 돈 전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윤석모라는 분명한 돈 전달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윤석모 씨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 이 측근들이 이분을 다른 사람이 받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해유까지 했단 말이죠. 그 해유를 하는 그 녹음까지가 다 증거로 다 채택이 되었는데도 뭐 이게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이제 똑같이 취급한 것은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죄 판결이 이렇게 난 직후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아쉽다는 의견을 조금 내비치셨는데 예. 네. 어, 어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모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법리적 그 어떤 판단 에 봐서도 이게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이완구 씨와 분명히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돈은 준 것은 그 진술, 뭐 고인의 진술이나 전달자의 진술 이게 신빙성이 인정이 된다고 이미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좀 증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좀 취지인데 그런 점에서 회유를 했던 녹음 녹취록까지 있는데 또 이것을 무죄로 했다는 것은 또 재판부에서 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저희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좀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홍 지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참 우리 도민들의 갈등, 악행, 또 막말 정치, 또 뭐 일방적인 어떤 뭐 이런 행정, 그것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좀 이런 게 좀 이제는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많은 도민들이 이 재판 결과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무죄가 담물해가지고 그런 걸 바람을 가지고 있던 도민들의 열망과는 좀 어긋나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쉽다.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홍준표 지사가 지금 현재 대선 후보를 밟고 있는데요. 이 네네. 문제를 받음으로써 네. 홍준표 지사 대선 가능할까요? 저는 뭐 홍 지사가 요 경남도지사를 2012년도 12월 19일 날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한 게 이제 진주의료원 폐업, 그다음 무상급식 중단, 무슨 채무제로, 또 지리산물 부상 공급 등등의 굵직굵직한 뭐 이런 화두들을 던지면서 전국적인 이슈를 받게 됩니다.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대선을 향한 전략 상품이 아니었는가. 다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 지사는 오래전부터 경남도지사가 출마할 때부터 이 경남도지사의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성과를 바탕으로 자기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는 너무나 강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의지를 또 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체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영남권의 강연 정치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점에서 저는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대선을 출마를 한다면 네네. 지사직을 조금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할까요? 우선 이게 이제 그 이번에 치러지는 대통령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즉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뭐 5월 대선, 벚꽃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은
이게 이제 지사직을 이거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자기가 속한 정당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지사직을 가진 채 유지한 채 내부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되면은 대통령 출마하고 안 되면은 지사직 그대로 유지하고 이 양다리 소위 걸치는 거 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좀 지사직을 버리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도지사가 무죄 판결 이후 이제는 막말 정치 그런 걸 조금 줄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혹시 정치 인구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물론 본인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만 친박을 표현했죠. 양아치 친박. 또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런 점에서 전혀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홍준표 지사가 워낙 그분이 갈등 정치 늘 보면 이제 갈등을 일으켜서 자신이 부각되고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취하는 통합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통합적 리더십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는 전혀 그와 반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분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본인은 뭐 그리 할 거다 예상하는데 시대적 어떤 과제로 본다면 그분은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홍준표 지사가 여전히 갈등 정치를 이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통이다, 일방통행이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좀 국민적인 참 불행을 낳은 어떤 이런 결과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홍준표 지사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혼자의 생각으로 그냥 밀어붙여 나가는 이런 좀 불통과 일방통행식 정치는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가장 1인자가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국정을 또 도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동안 도민들 갈등을 계속 유발시켜 왔습니다. 갈등을. 예를 들면은 맨 처음 여기 지사 출마할 때 던진 첫 화두가 도청 마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산 쪽 표를 이제 취하려고 하고 이제 이쪽은 버리려고 하는 뭔가 모든 어떤 본인이 내뱉는 이런 발언들이 보면은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리는 이제 극단적 갈등을 만들어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취하는 그런 아주 진짜 청산돼야 될 낡은 뭐 이런 좀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홍준표 지사 이렇게 무죄 판결과 이렇게 대선 경남도의 변화가 조금 있나요? 우선 무죄 판결이 홍준표 지사에게 상당히 좀 힘을 실어주는 뭐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뭐 소위 어깨 힘 주고 목소리 힘 들어가고 해서 쭉 강연 정치를 하고 있고요. 예상컨대 홍준표 지사의 상표가 강한 그 사업은 상당히 뭐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려고 할 거다. 즉 지리산 케이블카 세 번이나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밀어붙이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댐을 건설해서 부산에 물 공급하겠다. 또 뭐 하여튼 요 물 정책과 관련해서 뭐 그런 좀 자기 상표가 강한 색깔이 강한 뭐 이 사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할 거다. 좀 이렇게 한편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민들과의 갈등이 더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좀 우려가 또 한편 있고 또 경상남도 의회도 이게 이제 그간에 홍준표 지사 이 무죄 받기 전에도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분화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집안이거든요. 한 집안인데 이게 95%입니다. 우리 의회 구성원 중에 거의 이제 홍준표 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그동안 해왔단 말이죠. 그런 무죄를 받아 더 힘을 가지기 때문에 도지사라는 현실 권력이고 또 뭐 대통령 출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또 미래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의원들의 홍준표 지사에 대한 어떤 종속성, 쏠림 현상 이런 건 더 좀 강화되면서 도의회의 좀 견제 기능이 더 약화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를 사실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마무리하는 의미로 네네. 의원님의 2017년 경남도 의정 활동 계획이 조금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의원으로서 역할이 어쨌든 도정을 이 제대로 되도록 견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 지사가 혹여나 이 무죄 판결 받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리산 댐 건설 문제라든지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게 이 반대가 뚜렷하게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적 가치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다른 뭐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로 그냥 밀어붙인다면은 이거는 제가 도의원으로서 이거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서 막아야 된다. 이게 아마 가장 큰 도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가장 크게 좀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원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원내외로 좀 오가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도 우리 S&T 중공업 그 노동자들 장기 휴업 문제 때문에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의 생존권 문제에 무엇보다 좀 함께 결합해서 그분들의 애환을 함께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의회 안에서는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예를 들면 지금 협동조합 기본조례를 제가 2014년도에 발의해서 지금 지금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현실성 있게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청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청년 기본조례를 제가 작년에 또 제정을 또 대표 발의해서 제정을 좀 했습니다. 요 사업이 이 조례에 따른 청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감시 감독하는 것, 뭐 이런 거고요. 또 이제 최저임금 문제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조건 향상, 또 생활 안정, 또 크게 보면 이 사회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이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좀 제대로 좀 생활할 수 있는 뭐 이런 기틀을 한번 마련해 볼까 올해 그런 좀 목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청년 기본조례는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고민이 있으면 어디 나가서 상담할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어떤 좀 공통의 고민 이런 것을 좀 자기들끼리 만나서 의논하고 고민을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그 청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 아이디어들도 함께 고민해보고 또 실패한 뭐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서로 공유하고 성공한 경험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청년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청년들이 좀 모일 수 있는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이제 자기 조그만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은 게 내용이고 또 주택에는 청년들이 실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좀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실태 조사와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례가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센터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올해 참 많이 힘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경쟁보다는 협력이 장땡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이웃과 또 동료들과 함께 연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 사정, 정치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사회가 제대로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 또 함께 고루 성장을 해야 이 사회가 균형을 잃지 않고 좀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마음의 여유가 되신다면은 저희 진보정당에도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좀 더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